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립생태원 이상훈입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생태 시민성에 대해서 강의를 할 국립생태원 생태정보팀의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예, 강의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원래는 저는 생물을 전공을 안 했고요. 기후변화를 전공을 했습니다. 기후변화를 전공을 해서 지금은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을 접목해서 현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좀 이렇게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 저는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가면서 저는 예전에 배에서 항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해사를 하면서 전 세계를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제가 가본 나라가 한 20 몇 개국 정도 되는데, 그렇게 전 세계를 몇 바퀴 돌다가 배가 제 적성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를 그만두고 군대를 갔다 와서 저는 혼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 14년을 살았습니다. 24살에 가서 38살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일본에서 나왔고 대학원도 일본에서 나왔고 박사학위를 일본에서 받아서, 그래서 한 38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제가 한국인에도 불구하고 컬처 쇼크가,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교육계에 대한 많은 컬처 쇼크를 느꼈고, 그래서 저는 배에 있다가 다시 그 어차피 이쪽 산림 쪽으로 해가지고 육상 생태계 쪽에 생태계를 연구하는 곳에 있습니다. 저는 산에서 태어났다가 바다에 갔다가 지금 다시 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오늘은 그 생태 시민성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에 이 생태 시민성은 들어보시면은 너무 이때까지는 인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인간도 생태계 일부의 한 종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생태 시민성 자꾸 이런 게 이제 파괴됨으로써 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뒤쪽으로 해가지고서 기후 변화 이런 걸로 해서 많이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랑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생태 시민성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 생태 시민성이라고 해서 찾아보면은 결국에는 이 시민성, 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성에다가 이 시민성의 환경 분야를 접목시켜서 생태 시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컬로지컬 시티즌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태 시민성이란 단어가 있고 이거와 유사한 단어들이 이제 환경 시민성이라든가 녹색 시민성, 그리고 지속 가능 시민성, 환경적으로 합리적인 시민성,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 시민성에 관련된 이런 단어들이 지금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좀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시민성은 일단은 우리가 이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시민이 갖는 특징적 가치관과 사고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무로는. 그래서 일반 시민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가치관과 행동 양식, 기질 따위의 특성을 이제 시민성이다라고 하는데, 시민성 안에는 세계 시민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시민성이 있고, 학교 시민성도 있을 수 있고, 디지털 시민성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런 시민성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생태 시민성이 그 중에 한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왼쪽 그림 같은 거 보시면은, 예전에는 예전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지구상에서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이 가장 위에 있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위에 있고, 인간 중심적으로 해서 인간이 거의 지구를 좌지우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이 너무 우월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인간, 식물, 동물 얘네들이 한 곳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인간도 이 생태계 안에서 한 종이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태 시민성의 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태 시민성에 대해서 뭐 1900년대에 dobson이라는 사람이 일단은 생태 시민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obson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이런 생태 시민성이 이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 경계의 구분이 없이 적용이 된다. 이게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건 결국에 이제 지구 반대편에 존재하는 그리고 미래에 존재할 모든 생물종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비영토성입니다.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곳에 적용이 된다. 라고 첫 번째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얘기한 거는 이런 생태 시민성은 이 권리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은 뭐 계약에 의거하거나 상호, 호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 상호 호혜적이라는 말은 어쨌든 간에 서로 편의나 이익을 주고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남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이런 생태 시민성이 발현되는 동기는 이런 계약적이나 법률적 제재 등에 의한 것이 아니고 덕성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덕성이란 말은 뭐 어질고 뭐 너그럽다. 이런 이제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제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한다는 얘기죠. 위에 거랑 두 번째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그리고 네 번째 얘기하는 거는 이 생태 시민성은 이 사적 영역에서의 행동이 공적 영향의 그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그 공적 영역만큼이나 사적 영역에서의 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생태 시민성은 개인의 일상적인 삶이 생태적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삶이 이 생태계 구성 요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한 종으로서. 내가 이 생태계 안에서 가장 그 상위 포식자고 우월적인 관계가 아니라 같이 동등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네 번째로 이 dobson의 생태 시민성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 시민성은 이 환경 분야와 접목되어서 이 생태적 틀로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때까지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인간 중심으로 본 것 같아요.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개발하고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 지금 뭐 기후변화부터 다양한 것을 초래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생태적 틀로 이해를 하면은 당연히 생태적 틀 안에서 살으려고 하겠죠.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시민성, 이 배려가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공적 및 사적 활동을 하려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목적과 지향을 고려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런 생태 시민성은 이 환경 교육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개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는 이렇게 뭐 환경 교육이 이런 뭐 초중 고등학교에 이렇게 뭐 그렇죠.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죠, 현재는. 이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보면은 뭐 예전에 2020년에 그 호주 미래 인류위원회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10가지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보면은 결국에는 예전에는 뭐 핵무기 이런 것들이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결국에 기후변화는 저희 인간들이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기후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래서 저기 핵무기보다 기후변화가 훨씬 위험한 시대가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환경교육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생태 시민성은 환경교육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개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를 교육에 접목시키면 뭐 덕성 및 가치, 지식, 기능, 태도 라는 영역에서 뭐 생태 시민성의 요소를 적합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이 환경 교육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생태 시민성 하면서 어떤 사례들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 에코 시민상을 만들어서 수상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이 일본에 있는 그 서쪽에 있는 오사카, 여기 동쪽에 동경이 있고 서쪽에 오사카 부가 있는데, 이 오사카 부에 이제 토요나카 시가 있습니다. 이 토요나카 시에서는 매년 에코 시민상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서 수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에코 시민상을 받는 사람들은 이 토요나카 시 안에서 그 환경 활동을 주도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이 모범이 되는 단체를 토요나카 그 시민 환경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서 매년 수상을 합니다. 거기서 이 수상하는 에코 시민상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안에서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릴 텐데, 이게 이제 2022년에 이 카넬이라는 주식회사가 수상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유기농 섬유 100% 제품을 생산해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의료용 모자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만약에 머리 쪽에 이쪽에 수술을 했을 때 만약에 모자를 많이 쓰고 다니는데, 그래서 의료용 모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유통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오른쪽처럼 이 환경 공헌 활동, 다양하게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개발도상국까지 돼서 이렇게 환경 공헌 활동을 같이 해 가지고서 2022년에 이 카넬이라는 주식회사가 이 에코 시민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는, 요 당시에 이제 두 번째 수상한 게 산지 직송 야채 가게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아마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여기 야채 가게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야채 가게랑은 완전히 모습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시면은 유기농 식재료를 여기는 그냥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놔두고 중량을 달아서 판매를 합니다. 무게를 달아가지고서, 무게를 달아서 이렇게 이 산지 직송 야채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야채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요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는 보시면은 이 플라스틱으로 된 그 칫솔들을 회수를 하고 있어요. 이거 다시 이게 뭐 녹여서 재생하기 위해서, 재활용이 아니라 재생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칫솔 수거함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컴포스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가방 같은 게 있죠. 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가게에서 나오는 야채를 팔았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죠. 이 나머지 저기 찌꺼기들을 하고 나오는 게 있고, 그 옆에 있는 가게에서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다양한 요 식품에서 나오는 이런 쓰레기들을 모아 가지고서 요거를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서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회수를 하는 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야채 가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년에 일본에서 에코 시민상을 수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로는, 요것도 아마 2022년에 받은 여기 상을 받은 사례인데, 이 지역의 자연 재생을 통해서 세대를 연결하는 고향 만들기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작은 연못인데, 이것이 이제 하토 이케라고 해서, 하토 연못이라고, 하토는 이제 어차피 앞에 이름이고, 이케가 이제 연못이라는 뜻인데, 이 하토 이케라는 요런 걸 만들어 가지고서 어쨌든 뭐 생물 다양성 요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 옆에 이제 지역, 요걸 벗어난 지역에서도 어떤 생물들이 살고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이 지역 안에서 이제 비오톱이라고 해서, 이제 비오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나오는 단어들인데, 아마도 지역에 있는 작은 생태계,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비오톱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이렇게 작은 연못을 만든다든가 작은 습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비오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오톱 만들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지역에서 만드는 이런 작은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 근처 초등학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하토이케 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이과 과목에서 이 하토이케에 살고 있는 생물이라든가 뭐 이런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이거 이과 교육에서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는, 이용을 하는, 활용을 하는 요런, 그래서 이 지역의 이런 활동이 학교 교육도 같이 연계가 되는, 요렇게 해 가지고서 에코 시민상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요거는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첫 번째는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죠?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꽃이라든가 나무, 동물 이런 것들의 이제 자연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간은 사실은 생물 다양성, 생태계와 공존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뭐 생태계가 주는 뭐 이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이득들을 이때까지는 당연하게 그것을 받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또 많이 생물 다양성을 파괴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결정적인 거는 저희 인간은 생태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요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자연은 생물을 지키고 기르고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심신의 안정을 시키는 등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죠. 나무를 잘 심으면 당연히 아무리 비가 오고 해도 산사태가 안 나죠. 그리고 바닷가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이게 바닷가에 습지를 잘 조성하면은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이 자연재해를 막아줍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이 이제 많이 저희 인간들한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생활을 지켜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라고 해서 자연을 첫 번째 소중하게 여기자. 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보시면은 요것도 제가 일본에서 가져왔는데 일본에서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첫 번째 앞에서 말씀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자. 그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보존 활동을 해야 되겠죠. 보존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보존 활동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늘리죠.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연을 늘리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을 늘리는 것. 뭐 주된 것은 이제 식목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자연을 길러야 되죠. 심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잘 살아야지만 저희 인간들한테 그대로 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잘 가꾸고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당연히 자연을 잘 활용하면 좋겠죠. 잘 늘리고 가꾸고 길러서 잘 활용을 하면 그래서 뭐 이렇게 자연도 체험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은 저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자연을 살펴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하천이라든가 뭐 만약에 바다가 있으면 바다 그리고 산이라든가 밭, 녹지, 공원 등에 있는 그 식물이나 동물들이 어떤 종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주변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애들이 살고 있네. 우리가 얘네들이랑 같이 살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연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자연을 잘 살펴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생물에도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의 동식물을 조사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있는 곳을 가보거나 자연이 있는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학교 내에 있는 자연을 관찰하여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해서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 자연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일깨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다섯 번째로 이 여러 환경에서 이제 많은 생물이 각각 개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생물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 생물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으면 당연히 생물 다양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나무를 심더라도 귀찮으니까 한 종만 이렇게 쫙 심죠.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뚝 떨어집니다. 어떤 특정한 질병이나 뭐 이런 병이 왔을 때 한 종만 살고 있으면 거의 전멸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다양한 그 종들이 골고루 섞여서 살고 있으면 그렇지가 않죠. 저희가 그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로 감염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감염이 안 되고 그리고 저희 인간만 감염이 되고 뭐 개도 감염됐다는 얘기가 있지만
또 가면 안 된 종들이 많잖아요. 생태계 안에서는. 그래서 다양한 종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태계 내에서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생물 다양성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공존하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뭐 제가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이 자연을 조사하고 뭐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국립생태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연구된 자료들을 저희 연구기관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도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국립생태원에서는 지금 생태정보종합은행이라고 해서 에코뱅크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QR코드가 있어서 뭐 이거 아마 자료집이 있으면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도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에코뱅크라고 해서 뭐 네이버나 핸드폰에서도 됩니다. 핸드폰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국립생태원에서 조사한 다양한 생태계 자료들, 여기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생물 명만 쳐도 나옵니다. 언제 누가 조사를 했는지. 이런 조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저기 학생들이 여기 살고 있는 주위에 어떤 식물이 있는지, 뭐 그러니까 어떤 나비가 있는지, 어떤 꽃이 있는지, 어떤 나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 안에서 치시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살펴보실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상당히 학업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주변에 어떤 식물이 동물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데 직접 나가지 않아도 이 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도상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생태 시민성을 해서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기후변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후는 변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말을 저희가 쓰는데, 이제는 사실 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최근에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서 지금은 저희가 기후위기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인간 활동으로 위해서 결국엔 기후위기를 초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를 이런 기후위기가 결국에는 인간과 식물, 동물들 많은 곳에 이업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이 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말씀보세요. 인류를 이업하는 것들 10가지. 이게 2020년 호주 미래 인류위원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자, 기후변화, 핵무기, 환경파괴와 멸종, 뭐 전염병, 화학오염, 다양한 것들이 있죠. 자, 기후변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압도적으로 기후변화가 1등입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두 번째가 환경파괴와 멸종, 세 번째가 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핵무기보다 기후변화가 훨씬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향후 몇 년간 이 10가지 위협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지구가, 우리 세대가 잘 번영할지 아니면 붕괴와 멸종에 직면할지가 정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은 이런 기후변화가 저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저희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핵무기 금지를 해야 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뭐 50%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전면 금지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 이런 걸 안 하면 결국에 인류는 붕괴와 멸종에 직면할 수도 있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이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1950년 한강 사진입니다. 보세요. 한강의 그 당시는 한강이 두껍게 얼었죠. 보시면 얼음 두께가 벌써 한 30에서 50cm 정도 얼었습니다. 한강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2021년 1월에 한강이 얼었다고 언론에 나온 자료입니다. 저렇게 못 걸어가지고, 그죠? 그 당시 한 1cm 정도 얼었어요. 1cm 얼었지만 사실은 하루나 이틀 지나면 다 녹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변에서 얼음 두께만 보더라도 이렇게 3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현재.
예전에 이랬는데 왼쪽처럼 사람이 지나가고 소 달구지가 와가지고 얼음을 실어가죠. 이것도 얼음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를 해서 한강이 얼었다고 해도 1cm 정도 얼까 말까, 얼어도 그 뭐 하루 뒤나 이틀 뒤에 다 녹아버리죠. 이렇게 저희 주위에도 기후변화가 확 다가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이 킬리만자로입니다. 1993년 정상 부분에 빙하가 있었죠. 그리고 2000년 킬리만자로의 빙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알래스카 뮤어 빙하입니다. 1941년 사진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이. 여기가 완전히 빙하로 덮여 있죠. 사실 이 빙하가 오른쪽 밑에 있는 호수로 변할 거라고는 이 당시에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알래스카 뮤어 빙하가 아니라 알래스카 뮤어 호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 주변에 완전히 기후변화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두꺼운 얼음이 있었는데 예전에 보시면은 여기 하얀 부분, 여기까지 얼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빙하는 저 뒤쪽 산 쪽에 조금 남아있죠. 그냥 완전히 저희 주위에서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생태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가 변하면 그 영향은 저희 인간도 똑같이 받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 이제 나중에 한번 그 찾아보시면 되는데,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되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린란드의 빙하가 다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은 얼마나 상승할지 과학자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해수면 평균 7.26m 상승한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그죠? 7.26m가 상승을 하면은 사실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도시 상당히 바닷가에 많습니다. 해수면 10m 이하의 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인구의 6억 명이 해수면 10m 이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6억 명.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구글을 찾아보다 보니까 만약에 이 그린란드가 아니라 남극 빙하가 다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할지 계산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몇 메타 상승할까요? 상상이 안 되시죠? 약 한 50 몇 메타 상승한답니다. 50 몇 메타.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서울 시내까지 바닷물로 다 잠긴다는 얘기거든요. 서울, 인천, 뭐 저기서 군산, 목포, 부산, 그쵸? 뭐 여수, 뭐 이런 데가 다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핵무기보다 기후변화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후변화 하면은 결국에 저희 인간 활동을 해서 배출한 온실가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주된 온실가스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아산화질소, 메탄, 그 다음에 그 이산화탄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학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6가지 온실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저희가 이제 그 CO2, 이산화탄소를 지구온난화 지수 1로 봤을 때 메탄이 21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화질소가 310배, 그리고 과불화탄소나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학 얘네들은 1300에서 23900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저희가 온난화 기여도를 봤을 때 55%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은 탄소 중립을 하자, 탄소를 줄이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55%로 온난화 기여도가 가장 높고 그리고 국내 총 배출량도 86.6%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은 탄소 중립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한번 배출되면은 자연적으로 소멸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상상이 전혀 안 되시죠, 그죠? 과연 소멸은 될까요? 이것도 잘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소멸은 된다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소멸은 되는데 자연적으로 한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서 자연적으로 소멸되는데 약 130년에서 200년, 좀 길게는 3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산업혁명 때 배출한 이산화탄소도 지금 대기 중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저희가 지금 이 순간도 엄청나게 CO2를 많이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 거고, 물론 메탄 같은 거는 뭐 한 10년 좀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된다라고 하지만 가브라탄소나 뭐 수소불화, 육불화학 얘네들은 길게는 10,00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소멸되는데.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 줄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니까.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생태 시민성을 갖고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저희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에 현재로는 저희 인간 활동을 해서 이 온실가스를 배출해 가지고서 기후변화를 가속시키고 기후변화가 가속돼 가지고서 저희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니까. 자, 요거는 전 지구 평균 기온이 과거 100년간 0.74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 100년간 1.5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지구 평균에 비해서 2배 빨리 기후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죠, 저희 나라는 지금.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상이반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주된 범위는 얘네들입니다. 공장에서 화석연료로 태워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저기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런 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지금 저희 기후변화를 가속시키고 있고, 그래서 기상이변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요 반대의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봄철이나 겨울철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갑자기 엄청나게 춥고 이런 것들이 있죠. 재작년에 5월 달에 강원도에서 눈이 왔습니다. 5월인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둘째 주였나? 관측 사상 가장 더웠어요. 그날이. 5월 둘째 주에 강릉 지방이 아마 최고 기온이 35.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니 2년 전에는 눈이 왔는데 강원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측 사상 가장 더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이런 그 반대의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북극 한파가 발생을 하죠.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 역대 가장 추운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2016년 1월 제주공항 사상 처음으로 2박 3일간 활주로 완전 폐쇄, 폭설로 인해서 활주로가 완전 폐쇄됐습니다. 1900년대는 없던 일들이 2000년대 들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014년에 나온 타임즈입니다. 타임즈는 이런 얘기를 했죠. 시베리아. 요거 이 합성어인데 시카고와 시베리아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카고가 시베리아만큼 춥더라. 실제로 이 바닷가에 세워둔 자동차입니다. 짠물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얼어붙었죠. 겨울철에. 이런 반대의 현상이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후변화를 위해서 이런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얘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얘입니다. 아, 이게 동영상이 안 되네, 그죠? 사실 이게 동영상이거든요, 원래. 북극 해빙이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여기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면서 해빙이 점점 줄어서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극에는 엄청나게 해빙이 줄어들면서 평균 기온이 상승했어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북극 상극인데 북극이 추우면 추울수록 요 폴라 볼텍스라고 해서 극소용돌이가 있거든요. 북극 상공에 추우면 추울수록 이게 꽉 조어집니다. 이 벨트가. 근데 상대적으로 북극의 빙하가 줄면서 녹으면서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요 극소용돌이 벨트가 극소용돌이 벨트가 흐늘흐늘해지면서 북극에 있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중위도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최근에 북극 한파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기후변화의 영향이고 저희 나라가 아열대를 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이고 이런 현상도 지금 이 과학적인 보고서를 보면 2050년에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2050년쯤 되면 완전히 아열대화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게. 그리고 최근에 태풍이 엄청나게 강한 태풍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요거는 2016년에 발생한 태풍 차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여기에 바닷물이 그렇게 들어왔죠, 그대로. 그리고 이 당시에 제주 지방의 최대 순간 풍속이 56.5m/s.
요 정도 바람이 불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 당시 태풍으로 날아간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 날개가 3개인데 하나는 부러져 나가고 하나는 이렇게 찌글찌글해졌죠. 완전히. 태풍의 이 바람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렇게 강한 태풍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2002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잘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이 당시에 강릉 지방의 일강수량 870mm가 내렸습니다. 저희가 보통 연평균 강수량이 한 1300 몇십 mm 되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연평균 강수량의 60, 70%를 하루에 갖다 쏟아 부은 거죠.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망 실종자가 246명, 그리고 재산 피해가 5조. 엄청나게 크죠. 5조. 오른쪽에 보시면 재산 피해가 가장 컸던 역대 태풍을 보시면은 1위가 압도적으로 태풍 루사 2002년, 그 다음에 2003년에 발생한 태풍 매미가 4조, 그 다음에 3위가 2006년에 발생한 에이니아,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2016년에 발생한 태풍 차바. 보세요. 전부 200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강한 태풍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태풍이 발생을 하려면 해수면 온도가 약 한 26도 이상, 해수면이 따뜻한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럼 자, 태풍은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들은 대답이 적도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왜? 적도가 해수면이 가장 따뜻하니까. 그쵸? 근데 안타깝게도 적도에서는 태풍이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은 해수면 온도도 따뜻해야 되지만 태풍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죠. 그죠? 회오리 바람이 생겨야 되는데 요 회전력을 지구가 자전하는 자전력에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적도가 이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자전하는데 적도는 반경이 가장 길기 때문에 회전력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적도에서 발생을 안 하고 적도를 중심에서 남북이 5도 이상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죠. 자, 태풍은 몇 월 달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죠? 그쵸? 안 들리지만 가장 많이 듣는 대목이 뭐 7월이요, 8월이요, 9월 요 3달을 가장 많이 제가 듣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데 태풍은 10월 달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 왜? 1년 중에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10월 달이. 근데 다행히도 10월 달에 발생하는 태풍은 저희 나라에 안 옵니다. 왜? 10월쯤 되면 우리나라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편서풍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기 전에 다 이게 일본 쪽으로 꺾이나 아니면 저기 필리핀 쪽으로 가거나 합니다. 다행히도. 하지만 기후변화가 오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10월 달에도 저희 나라에 태풍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해수면 온도도 상승하죠. 그러면 현재는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태풍이 발생을 안 하지만 21세기 후반에는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태풍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기후변화가 오면은 태풍은 지금보다 많이 발생할까요? 적게 발생할까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정답이 아닙니다. 기후변화가 왔을 때 태풍은 현재보다 발생하는 개수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한 번 발생을 할 때 이렇게 센 놈이 발생을 한다 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센 놈이 발생한 태풍이 한 번 발생을 해서 바다를 이렇게 쫙 지나가면은 바다를 완전 뒤집어 놔 가지고서 해수면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수면 온도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발생을 못 합니다. 그래서 현재랑 비슷하게 발생을 한다. 개수는. 그 대신 센 놈이 발생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장마 똑같죠. 그죠? 저희가 2020년 역대 최장 장마 54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2000년 들어서 이렇게 긴 장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를 해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이런 기상이변이 저희가 살고 있는 생태계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많이 미치고 있는데 이제 생물 다양성이 저희가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 큰 요인은 경제 개발을 위한 자연 훼손도 있고, 그 다음에 외래 생물의 유입, 그 다음에 무분별한 남획,
뭐 이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큰 요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번에서 보시면은 이게 2019년에 나온 자료인데 영국 왕립식물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 최근 250년간 지구상에서 571종의 식물이 멸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두 번 다시 571종의 이 식물은 볼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서 멸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기간 사라진 조류, 포유류, 양서류를 합친 숫자의 2배가 넘다라고 합니다. 왜 다른 이 조류, 포유류, 양서류에 비해서 식물이 이렇게 많이 멸종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류나 포유류나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있거나 다리가 있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뿌리를 내리면은 거기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위협을 많이 받겠죠. 그죠? 거기서 살아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식물이나 동물의 멸종 원인을 살펴보니까 외래종의 침입, 생물 자원의 이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외래종의 침입은 조금 의아할 거예요. 그죠? 응? 외래종이 그렇게 많이 위협을 가하나?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외래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등검은 말벌이라든가 있죠. 미국 선녀벌레, 꽃매미 이런 애들이 외래종들입니다. 이런 외래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저희 나라에 살고 있는 고유종들을 엄청나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종들에 대해서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을 해서 지금은 제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영국 스턴 보고서에 의하면은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기온이 약 한 3도 정도 상승을 하면 전 세계 생물종의 20에서 50%가 멸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뭐 파리 기후 협약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뭐 이런 데서 보시면은 지금 1.5도 아니면 2도 정도 안에서 사실은 뭐 어떻게 2도 안으로 어떻게든 억제를 하자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지금은 2도도 불가능하다. 현재 상태로 지구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2.3도 정도는 가능할 건데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다른 얘기는 사실 2도 정도만 상승해 전 세계 생물 중에 20% 이상은 멸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고 사실 오늘은 뭐 별로 시간이 없어서 저도 미래 기후를 예측한 논문이 있거든요. 제가 예측한 논문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후변화가 이대로 지속이 됐을 때 우리나라 기후가 21세기 후반에 얼마나 상승할지 기온이 제가 논문을 예측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기후변화가 이대로 지속이 되면 우리나라는 21세기 후반에 4.6도 상승합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상생이 안 되는데 4.6도 상승한다는 얘기는 요게 스턴 보고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생물종의 50% 정도는 멸종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엄청나게 생태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중위도에서 평균 기온이 1도 상승을 하면은 이 기후대가 북쪽으로 150km 올라갑니다. 수직으로는 150m 올라가요. 그러면은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대전 날씨가 목포 날씨로 변합니다. 그리고 평양 날씨가 대전 날씨로 변해요. 근데 만약에 제 논문대로 기후변화가 이대로 지속이 된다면은 4.6도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저기 개마고원 날씨가 목포 날씨로 변하는 겁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면은 서울에서도 가로수로 야자수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세계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라면. 자, 이 곤충 같은 경우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 선녀벌레, 등검은 말벌, 꽃매미 얘네들이 생태계 교란 생물입니다. 외래종이고 엄청나게 우리나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기온이 따뜻해져서 기후변화를 해서 얘네들이 들어왔습니다. 남쪽에서. 그리고 왕나비나 갈색여치 얘네들은 예전에 우리나라 남쪽에만 서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이나 설악산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 보시면 나뭇가지 같이 보이시죠? 얘가 대벌레입니다. 곤충입니다. 2020년이었죠. 그죠? 서울 은평구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나뭇가지 같지만 대벌레가 대량 발생해가지고 마대자루로 그 당시에 퍼냈습니다. 이렇게 곤충이 대량 발생해서 나뭇가지 같지만 얘네들이 다 벌레예요.
곤충 대발생, 대벌레입니다. 자, 작년에도 발생을 했죠, 그죠? 러브버그라고 해가지고서 언론에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누렇죠. 왜 벽에 이렇게 붙어 있죠? 얘가 매미다방의 알집입니다. 요것도 2020년에 대량 발생했어요. 거기 단양, 영주, 제천 이쪽에. 제가 실제로 여기 가가지고서 3번이나 방제 활동을 했으면 다 긁어냈어요. 만약에 얘네들이 다 그 이듬해 부화하면은 이 주위의 생태계는 초토화됩니다. 왜? 곤충은 식물의 잎을 먹잖아요. 초토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여기에 단양 쪽엔 옆에 다 전부 사과 과수원이었습니다. 과수원 초토화되는 거죠. 이렇게 최근에는 곤충이 대발생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질병은 많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이 많지만 결국에 뭐 박쥐, 이 코로나에서 왔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해가지고서 동물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인간한테 옮겨오는, 그러면은 요 중간에 옮기는 매개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설치류나 모기, 진드기, 얘네들이 중간 매개체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매개체도 점점 살기 좋은 것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 그리고 인간은 점점 생태계를 파괴하고 들어가서 자연에 점점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들은 동물하고 접촉할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런 질병들이 엄청나게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 영상인데 기후위기와 감염병,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앞에서 말씀드린 생태계 교란 생물이에요. 저희 생태원에서는 생태계 유해성 평가를 합니다. 생태계 다양한 종들이 얼마나 생태계를 위협하는지. 그래서 생태계 유해성 평가에서 1급이 되면은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이 돼요.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이 되면은 조절, 제거해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까지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이 된 애들이에요. 뭐 뉴트리아부터 해가지고 뭐 블루길, 큰잎배소, 뭐 브라운 송어, 미국 가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돼지풀, 아제비, 마늘냥이, 환삼덩굴, 얘네들이 생태계 교란 생물입니다. 이제는 얘네들 다 제거해야 돼요.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우리나라 고유종을 너무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저희는 이 생태 시민성을 갖기 위해 결국에는 이 생태계를 어쨌든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요인으로 해서 온실가스가 증가해서 기후위기를 초래했고, 이 기후위기 대응을 해서 결국에 지금 현재로서는 탄소 중립밖에 답이 없어요. 현재로는. 물론 나중에 더 큰 답이 있을지도 모르고 현재로는 탄소 중립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후위기 탄소, 요거는 한국 숲사랑 청소년단에서 저한테 이제 유튜브 영상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서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자세한 건 여기 가서 한번 나중에 보시고, 여기 한 16분짜리인데 자세한 건 여기 가서 보시면 되고, 이거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전 세계 CO2 배출입니다. 지구상에서 거의 대부분 북반구에서 거의 배출을 하고 있죠. 북반구에서. 여기 미국, 이쪽이 유럽, 이쪽이 아시아 쪽입니다. 근데 이렇게 북반구에서 배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CO2는 이 영향은 남반구도 똑같이 영향을 줍니다. 왜? 대기는 순환하기 때문에 똑같이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후변화는 엄청나게 불공평하죠. 엄청나게 인권을 침해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이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 온실가스 배출을 5등. 2018년에 7억 2,760만 톤을 배출을 했어요. 상상이 안 되지만 엄청나게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7억 2,760만 톤 1년에. 매년 그렇게 그 정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이 CO2 배출하는 이런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자, 1인당 탄소 배출량입니다. 전 세계 평균이 톤이에요. 4.4톤. 근데 우리나라는 11.8톤.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3배 가까이 많이 배출을 하고 있어요. 저희 나라가.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00년 동안 0.74도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1.5도 상승했다. 전 세계 평균에 2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평균 기온에서 나오는 거죠.
점점 더 기후변화가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빨리 전 세계보다. 그래서 뭐 이런 그 기후변화, 탄소 중립에서 저희가 뭐 탄소 중립 저게 흡수원을 뭐 만들 이런 건 못하지만 저희 개인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이 5천억 장이라고 합니다. 5천억 장 연간 사용량이. 그러니까 저희가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 사용하면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일회용 컵 사용량이 연간 230억 개. 근데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230억 개입니다. 자, 그래서 일회용 그 종이컵 대신에 머그컵이나 텀블러 사용하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왜? 종이컵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죠? 저 나무는 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함부로 비면 안 되는데 이제는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나무가. 근데 지금 저희가 무분별하게 배구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자, 콘센트. 가정 소비 전력의 11%가 대기 전력이라고 합니다. 안 쓰는 콘센트 뽑기만 해도 전기세의 11% 아낄 수 있어요. 그냥 꽂아만 놔도 전기가 흐르거든요. 똑같습니다. 4대 생활 폐기물 1%만 재활용해도 연간 639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1%가 이렇습니다. 이건 말고도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학교에서 많이 저에게 중요한 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음식물,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질소 비료를 많이 뿌립니다. 빨리 자라라고 비료를 많이 뿌리거든요. 거기에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질소는 온실가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아산화질소. 저희가 보통 비료는 이렇게 위에서 뿌리잖아, 그죠? 위에서 뿌리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비료를 한번 뿌리면 거기에 50%는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왜? 저희가 비료를 땅에다 파묻지는 않잖아요. 위에다 뿌리지. 그렇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날아가고 물로 쓸려가고.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순간 농작물을 적게 재배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질소 비료나 이런 것들을 적게 쓰게 되겠죠.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결국에는 이 탄소 중립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도.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은 학교나 뭐 교실, 교무실, 가정에서 이런 반려식물 키우기를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일깨울 수 있고 한 번 더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이 반려식물 중에서도 이 반려식물을 사무실에서 키울 경우 공기 정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기 많이 쓰잖아요.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는 반려식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교실이나 이런 데서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나무를 키우면은 나무는 강압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저장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려식물을 키우면은 저희가 바로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고 그 소중함을 한 번 더 일깨울 수가 있고 생태계의 중요함을 진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는 이제 이 반려식물 키우기를 적극적으로 이 학교나 뭐 가정 이런 데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게 아마 마지막 그림일 겁니다. 오늘 발표 자료에 마지막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생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생태계에는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뭐 지금 여기 동물들만 넣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나무들이 있고 다양한 꽃이 있고 다양한 풀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간은 예전에는 지금까지 인간이 가장 우월하고 해서 생태계를 지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 중심으로.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생태계 안에서 하나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생태계 안에서 하나의 종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생태 시민성인 겁니다. 그렇게 더불어 가려면 결국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기후변화. 당연히 이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해야 되고 기후변화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탄소 중립이나 이런 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저희 인간도 마찬가지로 생태계 안에서 이렇게 하나의 종으로서 어우러져 살아가면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 살아가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에서 다양한 것들을 얻고 인간은 다시 생태계를 보존하고 어우러 살아갈 수 있다면 저희도 생태 시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이렇게 생태 시민이 무엇인지, 또 지금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너무 레알한 자료와 혹시 어디 강연도. 질문 네네네네. 질문 있으실까요? 뭐 제가 너무 말을 잘해서 질문이 없는 건 아닐 거고 아직마다 좀 네, 어려운 질문 있습니다. 네네. 말씀을 해주시면. 질문을 누군가 말씀하시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안 들려서. 네네, 질문을 뭐 아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힘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들을 좀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해서.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질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예. 국립생태원에 7월 달에 학교에서 견학을 가는데 예.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중고등학생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질문이었습니다. 국립생태원에서는 지금 생태교육부가 따로 있고요. 그 생태교육부에서는 이 생태계 교육을 위해서 유아, 초중 고등학교에 많은 아마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가시기 전에 그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서 생태교육부 쪽에 담당자하고 한번 통화를 하시면은 언제 간다고 해서 이런 교육을 혹시 받을 수 있는지 아마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서 저도 이제 가끔씩 이런 것들 이게 특히 이제 교육청에서 많이 오시는데 오시면 저는 이제 기후변화 강의를 제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국립생태원에는 그 에코리움이라고 있어서 5대 기후대 다양한 기후대에서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있어 이런 것들을 뭐 해설사라든가 이런 걸 붙여가지고서 이제 같이 쭉 돌아보면서 해설을 듣고 강의도 듣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생태교육부의 담당자랑 통화를 하시면은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기후변화 얘기하면 아마 또 제가 가서 강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아마 담당자랑 통화를 하시면은 바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여기 채팅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충남의 지윤숙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외래종이 꼭 나쁜 건지 우리 고유의 종을 파괴하는 건 맞지만 우리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이 바뀐 환경에서 적용하는 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결국에는 물론 당연히 기후가 바뀌면은 밑에 저 따뜻한 곳에서 살고 있는 종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는 용납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당연히 어느 정도는 용납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 생태계 유해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유해성 평가를 해서 사실 2급이나 3급이 되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1급이 된다는 얘기는 저희 나라에 살고 있는 고유종에 대해서 엄청나게 유해를 가하기 때문에 1급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특히 이렇게 외래종들이 들어온 것이 타인 자연적으로 들어온 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만약에 큰잎베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낚시꾼들이 이렇게 들여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가지고서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어느 정도는 결국에는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자연적인 현상 안에서 들어온다면 그렇게까지 큰 뭐 위협이 발생을 안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이, 그래서 사실은 저희 생태원에 사이테스 쉘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테스라가 지정이 되면 국가 간 이렇게 이동이 안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몰래 밀수를 해가지고서 자기 집에서 뭐 긴팔 원숭이를 키우고, 사실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압수를 해가지고서 그래도 이제 그거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보호를 하고 있는 쉘터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워낙에 지금은 많아서,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나가면은, 자연으로 나가면 바로 그렇게 외래종이 되고 교란종이 될 가능성이 커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뭐 질문이 있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질문이 계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나중에 답변을 해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이제 에코뱅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생태계에 다양한 자료가 있다. 그거 보시면서, 제가 이제 그 에코뱅크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 보시다 궁금한 상에서 전화번호가 뭐지 보시면은 제 전화번호가 거기 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 다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세계 시민성 강연과 생태 시민성 강연이 이렇게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진행된 세계 시민성 강연과 생태 시민성 강연 만족도 조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오늘 참석하신 참가 학생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만족도 조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 앞에 단상양 옆에도 만족도 조사가 마련되어 있으니 나가시기 전에 꼭 만족도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 활동이 없습니다. 6월 24일에는 활동이 없고, 2주 후인 7월 8일에 1차 디자인 싱킹 특강이 시작되는데요. 7월 8일 토요일 디자인 싱킹 특강 또한 여기 시민의 전당으로 오신 뒤에 간단하게 OT를 진행하고 각 테마별 전당으로 이동하여 디자인 싱킹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7월 8일 디자인 싱킹 특강 또한 10시까지 시민의 전당으로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홍보사항이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생 FGI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알림이에 게시해 놓았으니 관심 있는 학생은 학생알림이에 게재된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가 학생 및 지도교사 여러분들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민성 영역별 2차 전문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